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롤러코스터 장세, 주가 급등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나름대로 주가의 변동폭이 점점 커져서 네. 뭐 그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논란들이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누구는 드디어 올 게 오고 있다. 아, AI 버블론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도 크게 20% 가까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느냐. 네. 그런 단기 이익 실현 세력들이 이익 실현하고 빠지는 과정에서 있는 거다 하면서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뭐 제 나름대로 네. 과거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변동성이 높아진 배경부터 대처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커지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왜 이렇게 요즘 부채가 늘고 있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있지? 이제 요 부분입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할 때 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유, 내 돈 날렸네 하면서 많은 건데 다른 사람 돈 가지고 그러니까 돈 빌려서 사업하는 분들은 결국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계속 뭔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주자본이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하는 건 괜찮지만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건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회사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회사채 발행이 정말 급등했습니다. 회사채 발행이 급등했다. 예. 네. 2024년도에 원래 총 발행액이 1.9조 달러 정도 돼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예. 2024년도가요. 네. 그런데 2025년 1월 달은 단월 기준으로 역대 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예. 그런데 2025년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가 지나서 예. 아직 다 마무리한 건 아닌데 예. 벌써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네. 이거 2024년도보다 오히려 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커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왜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빌려서 쓰고 있지? 이런 시장의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고 네. 그래서 자세히 누가 돈을 빌려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 봤더니 뭐 우량한 회사뿐만 아니라 투기 등급에 해당되는 또는 투자 등급에 해당되는 회사채들도 꽤 이 돈을 많이 빌려다 쓰고 있는 거예요. 투기 등급, 투자 등급 회사채라는 거는 어떤 투기 분류가 등급은 있는 건가요? 예. 이 회사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 있으면 이건 진짜 투기에 가깝다. 그러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면서 각각 회사의 신용 등급을 등급으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 그때 투기 등급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진짜 얘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빌려주던지 할 정도거든요. 각 회사채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채 투기 등급 회사채에서도 네. 지금 발행량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 이거 시장이 과열됐던 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가? 왜 이렇게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을까?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먼저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강력한 투자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해서 예. 또 각 분야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AI와 관련돼서 새로운 테마성 여기에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된다. 뭐 그래서 꼭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약 회사들도 우리가 신약 개발하려면 이제 AI 투자하고 여기에 뭔가 더 해야 되잖아.
이게 전방위적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기존 돈만으로 안 되고 또 선점을 해야 되다 보니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가 있었던 게 2024년 하반기부터 예.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지 않아? 하면서 기준금리를 연준에서 인하하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 일종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예. 회사채라는 게요. 일단 그 기준금리 또는 국채금리에다가 자신들의 회사채 금리는 일정 부분을 금리를 가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연준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건 돈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이렇게 회사채 발행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는 것이 AI 쪽 산업의 회사들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걸까요? 지금은 전방적입니다. 아, 다 AI와 관련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네. 이게 우리는 AI 기반으로 앞으로 영화, 드라마 아니면 뭐 만화 영화 네. 이런 거 만들려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회사. 우리는 AI 기반으로 신약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AI 전문 병원을 개발할 겁니다. 다 AI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모두 이러다 보니 또 여기에서 선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전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이 AI가 계속 발전하면서 어쩌면 승자독식 구조로 갈 텐데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AI를 내세워서 투자를 받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거고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사실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결국 한 사람만 승자고 나머지는 다 큰 문제 생길 텐데 그럼 이거 주식시장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예. 그 관점이 있는 거죠.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회사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고민만 일어나면 벌써 주가 계속 빠지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계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또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떨어지다 다시 네. 올라가니 야 이거 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회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의 자세한 어떤 흐름을 보면 네. 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걸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간단한 산식입니다. 위험한 회사채 이자율에서 빼기 안전한 국채 이자율을 빼는 걸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안전 자산인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율이 4%예요. 예. 그런데 어떤 나름대로 신용 등급이 좋은 회사의 회사채가 이자율이 4.7%다. 그러면 4.7%인 그 회사채에서 미국 국채 이자율인 4%를 빼면 0.7% 되죠. 예. 이게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이 0.7%를 흔히 70 베이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작다라는 예. 건 예. 국채 금리에 조금만 가상 금리 얹어줘도 그 회사는 채권 발행해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더 믿을 수 있는 회사다.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위험한 회사는 이건 국채 금리보다 이자 많이 얹어 주셔야 그렇죠.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의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그 대상 기업, 그 기업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크레딧 스프레드가 높아지면은 잘 못 믿는데도 돈을 그렇습니다. 빌려준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될 거고. 네. 바로 그 시장 분위기를 가름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냐면 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이렇게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금융회사들이 조금만 가상금리를 얹어둬도 돈을 쉽게 빌려준다는 건 예. 실제 그 회사들의 실적, 성과 또 기술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믿음이 있어서 이건 뭐 돈 떼먹힐 일이 없겠네. 그러니 이 정도만 얹어주시면 저희 돈 융통해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네.
한번 전 세계 시장이 이상한 과열로 돌아서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그 회사랑 장기 거래 트고 싶은 주거래은행, 그 회사와 안면 트고 싶은 어떤 회사들, 또 야 요즘은 그냥 이 정도는 다 투자해 주나 봐. 네.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이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상금리 얼마 안 받고도 회사채를 대규모 발행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의 한 금융 교수는 뭐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냐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낮아진다는 건 어떨 때는 투자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아, 역설적으로. 그렇죠. 예. 야,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다 돈 빌려줘도 되는 분위기잖아 하면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이 그런 시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스프레드가 낮은 시점인가요? 그렇죠. 낮죠. 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그래요? 얘기를 안 드렸군요. 점점 낮아지고 예. 있군요. 예. 그래서 이거 시장의 위험이 매우 높은지도 모르고 예. 절벽 위에 서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말씀을 하셔서 이제 떠오르는 건데 예. 지금 시장에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돈은 이미 많이 풀려 있고 예. 이걸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경각심 없이 일단은 주식 쪽으로 회사채 쪽으로 예. 투자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잘못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을 느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한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의 흐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누구도 거기에 돈 빌려줬대던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예. 야, 그 뭐 JP 모건도 투자하고 뭐 골드만삭스 투자했어. 걔네들이 얼마나 알아서 잘 검사했겠어. 예. 이런 막연한 걸로 했다가 네. 모두 절벽 끝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현상들은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예. 딱 하나가 있는데요. 네. 요즘 그러면 일선 창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뭐 연구기관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요즘 왜 이렇게 회사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겁니까? 거기다 왜 돈 빌려 주신 거예요? 네. 물어봤더니 최근 미 국채 금리가 엄청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면 아까 크레딧 스프레드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그 회사의 가산 금리를 더해서 회사채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미 국채 금리 자체가 너무 고금리가 돼버리니 회사에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해달라고 얘기할 요인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미 국채 금리 마진으로도 적지 않은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됐는데 예. 굳이 뭐 회사에게 더 가상금리를 더 많이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보다 덜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도 같이 혼재돼 있다는 거죠. 이미 충분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그 회사에서 더 높여주는 금리가 별로 소용이 없다. 그렇죠. 예, 국채 금리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럼 국채를 사지 왜 불안할 수 있는 회사채를 사는가? 네. 예. 말 그대로 그 추가적인 가상금리도 수익이잖아요. 그 네. 조금이라도 더. 그럼요. 근데 위험성을 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잃으면 다 잃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리스크라는 게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을 좀 줄이면서 네. 추가적인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느냐. 사실 금융은 그거와 관련된 싸움인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위험만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위험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해서 얼만큼 더 걷어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회사채도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융회사들은 이 정도는 감내 가능한 위험이라고 저희 판단해서 네. 이자도 별로 안 높이고 이 정도는 저희가 돈 빌려줘도 충분히 이익이 있어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들 중에 일부는 아니야 그게 그 안전한 회사가 아닐 수 있다니까 그래요. 이 얘기를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이따 2부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모대출 시장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또 관건인데요. 네. 원래 비상장 회사들 있잖아요. 이 비상장 회사들은 사모대출 또는 사모펀드가 그 회사 주식 사고 하는 거에 굉장히 타겟팅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상장한 회사는 한번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뻥 한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 세계적인 갑부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오승훈 아나운서도 유럽에서 잘 나가는 세계적인 갑부이고 제가 중동의 뭐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또 갑부예요. 아, 또 행복한 시간이 왔군요. 예.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오승훈 뭐 회장님, 네. 우리 이렇게 맨날 개별적으로 놀지 말고 오승훈 회장님 정도면 유럽 상황 빠삭히 아시는 거고 그렇죠. 저 정도면 또 중동 상황 빠삭히 아는데 그렇죠. 우리 정보를 합쳐서 같이 우리 가지고 있는 개인 돈들 투자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쉽게 말해 사모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변호사, 뭐 회계사, 컨설턴트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관리시키는데 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그 아직 상장되지 않는 그 회사에 접근도 가능하고 예. 그 회사에게 투자해 놓는 대신 그 어려움이 뭐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어느 나라에서 규제가 있어? 내가 그쪽에 대통령을 잘 알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모는 항상 미리 비상장된 주식도 사기도 하지만 그런 회사에 돈도 빌려줍니다. 고리대금업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모 시장이 최근 AI에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AI 회사들 중 대부분 비상장이잖아요. 그리고 피지컬 AI도 대부분 네. 비상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돈이 또 대거 흘러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니까 이쪽에 어쨌든 투자를 미리 해놓겠다라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시중 금융권에서만 돈이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이런 사모 시장에서까지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을 봤었을 땐 이거 이제 문제 있는 수준까지 아니냐. 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런 거죠. 그리고 사모대출 시장은 약간 은행 대출 시장과 달리 불투명한 구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얼마의 이자를 어떻게 주기로 하고 나중에 어떤 조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사모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국가의 연기금이나 이런 국책 펀드들로 그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이 공시를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모는 말 그대로 사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쪽은 뭔가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회사, 네. 그 사모 대출을 통해서 돈을 받은 회사가 상장된 회사라면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돼요. 네. 그런데 돈을 받은 회사도 아직 비상장 회사다. 그렇죠. 그런 공시 의무가 철저하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상장 회사가 훨씬 많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렇죠. 예, 거기는 규모가 좀 작더라도 회사가 많으니까 예. 전체 액수로 보면은 이쪽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비상장 되어 있는 제가 자주 쓰는 AI 플랫폼들을 보면요. 예. 이 규모가 작지가 않거든요, 벌써. 네. 회사 가치를 뭐 몇십조 원, 몇백조 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니 예. 그런 정말 뭐랄까요? 시장에서 아직 검증받지 않은 비상장된 게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 우리 실제 상장됐더니 시장에선 싸늘해서 오히려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것도 우리 안 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못 갚았을 때 이게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이니까 너희 회사의 경영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든지 주가의 주식을 몇 퍼센트를 다 가져가겠다든지 무슨 계약서를 이면으로 썼는지 아니면 거기에 안에 그렇게 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나마 빅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테크 관련한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 신용 등급이 견조하긴
맞습니다. 이건 신용등급이 좋아요. 예. 누가 봐도 먼저 돈을 빌려주고 싶을 정도로 돈 잘 갚는 친구인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2026년도에 발행할 회사채 그리고 2030년까지 발행할 회사채 규모가 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려들이 좀 같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전망은 저희가 지난주에 AI 산업에 맞습니다.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우려할 만한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회사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이거는 드러나는 건데. 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사모펀드도 급증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네. 하셨으니 이건 부채가 너무 늘어난다라는 생각에서 투자자들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확정적 시그널로 크레딧 스프레드를 격차가 좁아진 걸 네. 이거 묵지도 따지도 않고 돈 빌려주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는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하니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는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요것부터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오프닝에서 지금의 시장을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변동성 확대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투자하실 때는요. 네. 시장에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전망했을 때 네. 뒤통수 맞은 적이 정말 수천 번이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장 앞에선 겸손하고 겸허하게 투자해야 된다. 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 모든 영역이 그렇죠. 그렇죠. 삶에. 맞아요. 네. 이게 영순이 철칙이어야 되는데 네. 저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네. 어떻게? 이거는 아직 거품은 아니야.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멀 것 같아. 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시장 앞에서 겸허하기 위해서 그래도 혹시 우리가 틀렸을지 모르니 프로그램 매매 같은 걸 설정해 둡시다. 뭐냐? 갑자기 우리가 투자해 놓은 회사의 주가가 네. 몇 퍼센트 이상 빠지면 우리도 무조건 던지도록 얼마 정도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뭐 30% 아니면 50%는 바로 우리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걸어놔서 매도치도록 설정을 해두자. 예. 그래서 우리도 본전 지켜야지. 나중에 갑자기 이거 폭락하고 나서 돈 다 잃고 그때 주저하다가 못 팔았던 거 원통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뭔가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그 지점 근처까지 오면 누가 같이 프로그램화해서 돈을 던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 던지는 금액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겠죠. 예. 그럼 그 밑에 금액에 또 프로그램을 걸어놓거나 야 이거 왜 이렇게 빠진 거야 하면서 이제 나도 팔아야겠네 하면서 또 파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연쇄작용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무 일 아니었어? 야 그러면 거래 수수료만 괜히 버렸지만 다시 우리 갈 길 가자. 아무 일 아니었대 하면서 또 다시 사기 시작하니까 또 오르는 것도 급등하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거품론과 계속 갈 거다. 이게 지금 중첩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정말 우량한 회사도 10% 이상 떨어졌다가 10% 이상 반등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대세 상승을 아직까지 점치고 계신 분이라면 옛날에도 대세 상승장이 20% 가까이 조정받다가 또 한참 간 적이 많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금 시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실체가 있는 건가? 그리고 얘네들의 본질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 건가? 네.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AI 회사 대표 CEO면 네. 지금 투자를 솔직히 저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투자를 멈춘다라는 건 저만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안 하는 꼴이 되다 보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너희 회사는 AI 안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럼 그 순간 주가부터 곤두박질 치고 예. 제가 그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과도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예,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게요. 우리 아직 LLM 기반 AI, 그러니까 챗 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시장도 네. 아직 웰메이드 된 게 아니잖아요. 다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웰메이드가 안 됐다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견고한 투자 대비 수익을 얻고 있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요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안 돼 있고 원래 그 회사들 지금 LLM 기반으로 챗 GPT처럼 우리가 웹에서 앱에서 AI 쓰는 그런 서비스들 제공해 주겠다. 예. 이런 회사들이 하려는 그 사업도 진행 중이고 투자 진행 중이죠. 중이고 맞습니다. 개발 중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차 왕창 발행해서 돈 조달한 건데 예.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어디로 또 추가로 같이 가버렸다? 피지컬 AI를 예. 같이 투자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투자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다른 투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놓치면 또 시장에 2군, 3군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결국 1부에서 오승훈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는 제일 머리 좋은 놈 하나가 다 먹을 텐데 시장. 네. 그럼 그거 어떡할 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LLM 기반 AI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도 계속 가야 돼. 이렇게 지금 양쪽의 투자를 동시에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는 거지. 네. 실체가 없거나 미래지향적인 분야가 아닌 남다른 길을 혼자 가는 회사들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닷컴 얘기를 했지만 닷컴이랑은 정말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챗GPT 한 번만 써도 그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느껴지죠. 너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발전하는 속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또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만 하더라도요. 네. 로봇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서 이 실체가 있고 없고에 대한 뭐 잣대가 또 달라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로봇 시장을 좀 크게 보면 로봇 아닌 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로봇 회사들이 지향하고 그리는 그림 또는 뭐 수익 모델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나름 다 끄떡여지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나름 다 이해를 했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누구도 쉽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피지컬 AI 분야에 그럼 그들 회사들이 성과를 내가고 있느냐. 예. 이제 여기서부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허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2부의 결론이에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내고 있다. 네.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네. 저도 기업 탐방도 많이 갔고 예. 공공기관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국가에서 해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가 예산으로 R&D 자금도 빌려주고 하는데 한 번도 공장도 안 가보고 실체도 안 보고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장을 가봅니다. 지방에 조그만 산단에 있는 네. 회사도. 그러면 분위기라는 게 사실 느껴져요. 진짜 꿍짝꿍짝 하고 있고 네. 막 뭔가 딱 몰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후끈한 분위기. 예. 그런데 뜬구름 잡는 회사들은 뭔가 분위기도 싸해요. 뭐 그냥 저희 뭐 할 건데요 하는 그냥 뜬구름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예. 요즘 로봇 회사들이 얼마나 진심이냐 하면요. 본인들이 로봇 만든 그 결정체 지금 네. 그거를 어디 내놓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 내놓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가끔 보잖아요. 주방에서 요리 시켰는데 뭐 후라이팬 가지고 뭐 난동 부리고 네. 그리고 걸으라고 시켰는데 넘어져요. 넘어지고 걸으라고 집에서 시켰는데 거울 깨버리고 네. 정말 별의별 장면을 다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입막음하려고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뭐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여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쪽의 엔지니어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AI 산업이 참 그게 특이한 점 같거든요. 예. 예전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산업 자체. 예. 근데 요즘에는 실패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뭐 다음 도약을 하겠다 이런 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AI 쪽은. 많이 다르고요. 네. 특히 피지컬 AI는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들만의 리그인 그 로봇 분야나 로봇 분야의 투자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 네. 그들이 보기에는 이 걷다가 벽에 부닥치는 거 아니면 조리하다가 후라이팬을 가지고 난동 부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네가 그 사이에 어디까지는 또 개선해내가 보일 거라는 확신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작동하는 원리가 또 코딩이라고 할까요? 예. 다 다르니까. 네. 예. 큰 회사가 볼 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요리를 하기 시켰는데 쟤네는 어떤 방식을 썼을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이런 거예요.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불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두 발로 세 발짝 걷다가 쓰러지네. 대박인데. 네. 이게 벌써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예. 이젠 두 발로 가는 거린 다가. 근데 벽인지 거울인지 뭔지 구분 못하는 데까지 왔어. 이런 것들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그 스마트 글라스 가지고 로봇 가지고 이제 같이 맞물려 설명할 때 한 분이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아니 내가 말로 로봇에게 이렇게 해줘 설명해 주면 되지. 네. 무슨 스마트 글라스를 써가지고 굳이 그걸로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댓글이 있었군요. 정말 죄송하게도 네.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는요. 네. 그 설명에 암묵지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네. 저거 집어다가 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거를 뿌려야 돼. 이게 로봇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로봇은 이해를 못하냐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 손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로봇에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쪽 테이블 이쪽에 있는 이 컵을 들어다가 반대쪽에다 놔 이렇게 하면 지금 마이크가 앞에 있으니까 슬쩍 마이크 위를 지나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네. 얘한테 제가 마이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넘어서 이 컵을 옮겨야 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 옆에 부닥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 컵을 올릴 때 어느 정도까지 컵을 올려야 될지 모르니까 실제 로봇 회사에서 그런 에러를 많이 보거든요. 컵을 하늘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내려요. 네.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반대편에다 놔 하면 거기가 반대편인지 모르고 이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하나하나 그냥 마치 위도 경도를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요. 이 스마트 글라스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로 어디까지 어느 거리로 옮겼는지를 정확하게 그게 계산해서 그냥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허상이 아니다라고 아직은 생각하는 주다. 가시적인 성과의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시적인 성과가 완벽하게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유럽이 대표적인데요. 이미 북유럽 국가들과 유럽에서 우리랑 똑같이 현장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회사들이 네. 협력 로봇 형태로 로봇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모습을 보면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LLM 기반의 AI하고 피지컬 AI 이 두 개를 다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북유럽을 비롯해서 서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예.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 그 북유럽 국가의 생산직 공장에는 누가 와서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냐면 예. 동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거죠. 한국인들은 여기 공장에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 공장에서 일해주고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싸고 또 뭐 인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슬슬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데 한국인 그 사수가 네. 그 외국 부사수에게 업무 알려주면서
베트남어 조금씩 섞어가면서 모션으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 네. 그 한국인 사수들도 정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생산직 그 현장에서 남은 사람은 동남아 사람들만 남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유럽도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서유럽 국가 사람들은 다 정년을 하거나 이제 많이 없어지고 동유럽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와서 일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일을 계속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된다? 동남아 동유럽이나 동남아에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게 숫자가 예전보다 적어졌어요. 필요한 인력이 더 늘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일부는 협력 로봇을 써야 되고 네. 야 로봇 저기 가서 저거 좀 나한테 갖다 줘.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 로봇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언어가 뭘까요? 우리나라 한국 로봇이면 한국어가 아니라 네. 베트남어나 태국어로 로봇을 업무를 시켜야 되고 동유럽 국가 사람들이 또 로봇에게 업무를 시키려면 또 동유럽 언어인 우크라이나어나 뭐 슬라브어라든가 뭐 이런 걸 쓰게 된다는 예, 예, 거죠. 예. 근데 업무 지시 언어라는 거는 뭐 우리가 LLM을 쓰면 자동 번역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면.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LLM을 같이 계속 고도화시킨다는 예, 거죠. LLM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에 대해서는 점점 고도화되지만 예. 회사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 독특한 업무 용어 예. 그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업무 관련한 용어도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 용어를 알아듣고 바로 업무를 도와주는 협력 로봇들 이런 것들을 벌써 유럽 회사들은 많이 쓰고 있다는 유럽 회사는 많이 쓰고 있다. 어느 네. 정도 비율로 쓰고 있어요? 이미 벤츠 회사 같은 경우는 네네. 유럽의 일부 공장에서는 협력 로봇과 같이 일을 그냥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군소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이제 협력 로봇을 상시 옆에서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라는 뭐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아니지만 예전에 그냥 로봇팔로 대체를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팔이 뭐 생산 공정에 들어가서 그것도 로봇이라고 불렀으니까. 네. 그거랑 뭐가 다르냐. 네.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특정한 업무만 그럼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실 자동차 현장에 가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엄청난 로봇팔들이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맞죠. 근데 그 로봇팔들은 정해진 합에 의해서 정해진 프로그램으로만 그 작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해진 움직임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협력 로봇은 마치 우리 영화 아이언맨 보면 팔만 달려 있는 로봇이 네. 내가 구두로 커피 머그잔 좀 일로 갖다 놔 했다가 뭐 좀 화면에 띄워줘도 하고 드라이버 좀 나에게 갖다 줘. 네. 정말 그때그때 다른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달에는 베트남 근로자가 와서 현장에 도와줬는데 다음 달에는 태국 근로자가 와서 현장에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 로봇팔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태국어, 다른 언어로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요즘 웬만한 현장을 가보면요. 한 5-6개국 이상의 근로자들이 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뿐만 아니라 남아시아까지 다 와 있거든요. 그러니 그 로봇은 누구 근로자의 말도 다 척척 알아듣고 일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LLM 기반의 AI와 피지컬 AI가 둘 다 실체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 개가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가시적인 성과까지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 네. 실체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우려만 나타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일부와는 또 달리.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럼 투자 같은 경우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급등락에 대해서 괜찮은 상황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이제 아닙니다. 결론을 슬슬 내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절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모두 이 시장을 잘 알아요.
이제 저도 솔직히 저 자신이 두려워요. 예. 어느 정도 두려우냐면 예전에는 당연히 뭔가 일할 때 네. 혼자 A부터 Z까지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동료, 선배, 후배 뭐 누구와 같이 일하면서 요거 통계 좀 돌려줘. 요거 자료 좀 찾아줘. 이거 선행 연구 좀 찾아줘 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스하게 저를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툴툴대는 스타일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툴툴대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 정말 또 한 번 내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예. 뭔가 감정적 소모가 있어요. 네. 솔직히 네. 현장은 더 심합니다. 제조라는 것도 정말 정교합의 합을 맞지 않으면 다 불량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슬슬 AI랑 일을 더 많은 부분을 조금씩 해가면서 네. 아 이게 진짜 불편한 얘기인데 다시 사람하고 일할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요. 감정적 소모가 덜한 거예요. 쉽게 가니까 나 저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뭔가 통계를 어떻게 분류해서 가져와 달라 부탁을 했는데 네. 제 잘못일 수도 있겠죠. 제가 말을 잘못해서 잘못 분류해 왔어요. 네. 그럼 이거 다시 해와 하면 오만 상을 쓰는 사람들이 천지겠죠. 했던 일을 또 시켰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 저도 미안하고 아, 저 친구한테 또 일 시키기도 좀 그렇고 한데 이제는 AI한테 아, 이거 말고 하면서 다시 얘기하면 뚝딱뚝딱 해요. 그런데 제조 현장을 가봤더니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제조 현장은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다 예전에 사람이 했었는데 껐떡하면 담배 피러 나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껐떡하면 뭐 믹스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 나누고 금방 들어와서 다시 일하자 했는데 대화 나누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과 거의 비슷비슷하고 네. 속 끓이는 CEO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협력 로봇 시켰다? 야, 이 쉬는 시간도 없고 담배 피러 가는 시간도 없고 약국 가는 시간도 없고 네. 아마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조 현장을 보게 돼요. 분명 그럴 것 같다.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하면 그 파이는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회사가 네. 반드시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과를 내리라 하면서 중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복 투자에서 성과를 하나가 확실히 내면 나머지는 성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지 않은 회사들은 오승훈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것처럼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이 투자를 받는 회사들이 AI 관련된 우리가 얘기만 했는데 AI와 관련 없는 회사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네, 정확히 말하면 AI와 관련 없는 회사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신약 개발하는 것도 AI고 네. 자동차 만드는 것도 AI고 맞습니다. 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모두 우리도 뒤처지지 않을 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저 AI 투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위험도 공존하고 네. 승자가 되는 회사는 뭐 우리 투자 분야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10배고 10배 오른다. 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럼 개인이나 기업들은 뭐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정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최후의 남을 승자인지를 네.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쭉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향후의 미래는 이 AI 덕에 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런 추세는 이어져 왔는데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이제 우리가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어떻게 또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네. 잘 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희비가 엇갈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초고 부가가치 영역만 딱 해요. 네. 엔비디아가 돈 많이 벌었다고 직접 제조에 뛰어듭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건 TSMC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위탁해서 부탁해. 이러고 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것들 부탁받은 회사가 또 제일 잘하는 중소기업에게 이건 또 맡겨. 예.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만 살아남은 건 아니고 제일 잘하는 그게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런 회사들이 각각의 역할에서 하는 회사들은 뭐 살아남겠죠. 네. 대체 불가능이라는 말도 떠오르고 네. 어쨌든 잘하는 몇 개 회사가 살아남고
그 외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 결론은 그런 쪽으로 네. 내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거품과 거품이 아닌 게 네. 혼재되어 있는 시장. 네. 이렇게 정리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얘기 나눴는데 전 재밌었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